시장이 하락장으로 서서히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이라는 이제 2차 요인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이제 하락장을 좀 가속화시킨. 얼마나 더 빠질까요? 평균적으로 제가 한 40% 정도 빠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30% 정도 빠졌다. 그럼 이런 거는 60% 정도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강남이 좋았던 거는 강남에서 호가를 올려놓고 버티면 상승장에서 매수자들이 쫓아가서 샀단 말이에요. 그거는 매도자 우위의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행위가 효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락장으로 가면 매수자 우위의 시장으로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수자들이 힘이 실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매수자들이 안 사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매도자들 중에 이탈자가 생기는 거예요. 네, 이탈자가 생기면 이제 이런 거래들이 어떻게 되냐면 한 30% 막 떨어진 급락 거래들이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 10% 20% 내놔봤자 매수자들이 아예 안 삽니다. 왜냐하면 주변이 다 30% 막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그러면은 결국에는 팔아야 되는 사람은 급매물로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급락 거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차만 존재할 뿐이지 안 떨어지는 건 아니다. 강남이나 혹은 입지가 좋은 곳이라고 해서 안 떨어진다는 거는, 안 떨어질 것 같이 보이는 거는 착시다. 그렇죠. 정리하고요. 네. 오늘 예민수의 픽업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이현철 소장님 만나고 여의도에서 출발을 해서 보러 왔습니다. 이제 부동산의 현재를 좀 얘기할 텐데, 일단은 지금 집값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이런 징후라 봤을 때 고점은 언제로, 작년 언제가 고점이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21년 여름에서 가을 정도. 22년이 아니고요? 예, 21년. 네. 21년 가을부터는 일단 이제 정체기로 들어가거든요. 네. 물론 이제 그때 신고가가 터진 것들도 또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그때 또 하락 거래들도 또 일어나거든요. 작년에 만약에 집을 사신 분이 있다면 정말 잘한 선택이 아니네,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물려 있는 2021년 가을부터 이제 물론 지나고 알 수 있는 거겠으면 고점을 깎았다고 내려온다고 하면 고점에서의 어쨌든 정체기였다가 탄력이 붙은 거는 그러면 작년 이제 여름 지나면서부터 탄력이 붙은 그렇죠. 거죠. 작년 여름 지나면서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거든요. 맞아요. 금리도 올랐고. 네. 시장이 하락장으로 서서히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이라는 이제 2차 요인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강력한 2차 요인이 발생을 하면서 이제 하락장을 좀 가속화시킨 그런 상황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재작년 2021년 가을쯤에서 고점을 찍었다고 내려오게 되면 지금까지 전국 아파트 정도 기준으로 해서 고점에서의 하락률이 지금은 평균적으로 얼마나 되는 겁니까? 지금 지수로는 그렇게 많이는 느껴지지 않는데 체감적으로 봤을 때는 한 20에서 30% 정도. 그러게요. 지금 지표로 보는 거는 그렇게 표가 안 나던데. 가격 지수라는 게 일종의 안분 개념이 있거든요. 안분 개념이란 뭐예요? 만약에 1000세대 아파트가 있는데 10억이었어요. 이게 하나 거래가 8억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아파트 전체가 8억이 된 걸로 인식을 하는 거죠. 근데 지수로 따지면 사실 이게 2억 빠진 거거든요. 그러면 이 시가총액 전체에서 2억 빠진 걸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건 사실 많이 빠진 거거든요. 그렇죠. 가격이. 네네. 근데 더 빠질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얼마나 더 빠질까요? 평균적으로 제가 한 40% 정도 빠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30% 정도 빠졌다. 그럼 이런 거는 60% 정도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평균치가 40%면 많이 빠지는 건 60% 빠질 수도 있고 덜 빠지는 거는 20% 빠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30% 빠졌다. 그럼 이게 40%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 더 많이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사실 중간에 반등이라는 게 한 번 정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부동산도 올라갈 때 주구장창 올라가는 게 아니고 약간씩 조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떨어질 때도 약간씩 반등들이 약간씩 있어요. 그러면 매수자 입장에서는 아직 그 결단할 때가, 용기를 낼 때가 아니네요, 지금.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집값이 안 올라갈 거라고 전제를 하면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순수한 주거 비용이라는 게 이제 다가오는 거거든요. 주거 비용. 네. 네. 그러면 주거 비용으로서의 유리한 포지션이 과연 뭔가 이걸 따져봐야 되는데 여기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이제 실거주는 괜찮다. 실거주는 주거 비용이 안 들어간다.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게 이제 착각인 거죠. 저기. 실거주가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 제도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 전세 제도는 네. 임차인이 월등하게 유리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죠. 집값이 10억이다. 그럼 지금 전세가는 한 6억 정도 되잖아요. 네, 네. 이제 자가로 들어간 사람은 10억이라는 비용을 일단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여기에 대출을 받든 안 받든, 예, 일종의 주거 비용, 기회 비용이라는 게 나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억 있는 사람이 10억 집을 샀다. 그럼 나는 한 푼도 안 들어가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 비교를 잘못하는 거죠. 6억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6억에 들어가면 이 사람은 4억이 남는 거예요. 네, 네. 그럼 4억을 최소한의 안전한 자산인 예금으로만 들어놔도 지금은 최소한 3, 4%의 예금 이자 금리가 생기잖아요. 네. 그럼 그거에 따른 수익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한 푼도 안 생기는 자가와 임대로 들어갔을 때 4억에 대한 이자 수익이 생기는 것과 어떤 게 유리하냐? 임대가 훨씬 유리하죠. 그 다음에 임대는 안 들어가도 되는 자가 비용이 들어가게 되죠. 뭐냐면 취득세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보유세가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는 구조인 거예요. 근데 이 전세라는 건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승장만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경험을 한 것 때문에 실거주가 유리하다라는 이런 일종의 잘못된 프레임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1, 2년 지나면 어떤 이제 키워드가 많이 이제 회자되냐면 하우스 푸어. 하우스 푸어가 이제 집을 가진 사람이 거지인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네. 그냥 집값이 올라가지 않고 떨어지지도 않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를 전제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이면 집을 가진 사람은 자산이 순식간에 자산이 지금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집 사지 마요. 그렇죠. 지금은 집을 안 사는 게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은 우리나라는 집값이 올라가야만 그것도 많이 올라가야 돼요. 왜냐하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비용보다 적게 올라가면 오히려 올라도 손해죠.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나 타이밍이 왔다고 생각하면 집을 사지만 굳이 그렇지 않거나 떨어질 거면 집을 안 가지고 있는 게 나은 집을 거죠. 죽기 살기로 사야겠다는 생각도 꼭 그 진리가 아니다. 그렇죠. 그죠?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세 제대로 하는 게 좋은 거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거를 또 반박하는 분들이 네. 많이 예를 드는 게 그럼 임차는 주거권이 불안하지 않냐. 그렇죠.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올라가는 상황에서의 주거 불안정이 생기는 겁니다. 올라가니까 전세가 올라가고 그러면 임대인들이 전세를 올리려고 그렇게 막 무지하게 노력하고 그러면 올려주지 않으려면 이사를 가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2년마다 이사해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네. 근데 하락장에서는 전세가도 잘 안 오르거든. 그러면은 임대인이 오히려 제발 있어주세요 라고 부탁할 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락장에서는 임차가 유리하고요. 예. 상승장에서는 자가가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통해서 이게 어느 정도 하락할 건지 대략적인 기간을 산정하고 그래서 제가 미리 하락 기간을 미리 말씀을 드려요. 제가 5년 정도 하락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보통 드립니다. 사이클이 한번 타면 이제. 네, 맞습니다. 그래서 5년 정도 하락하고 그 다음에 옆으로 기는 구간, 그게 1, 2년 정도. 그럼 이 구간 정도까지는 집을 안 사도 되는 구간인 거죠. 그러면은 시간이 넉넉합니다. 전세를 3바퀴 정도는 돌려도 될 수 있는 시간이. 그게 좋아요. 좀 많이 급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현장에 있으면서 네. 많은 사람들을 상담해 보면 가장 후회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빨리 진입한 사람. 결국엔 못 버티고 2년이나 한 3, 4년 후에 다시 팔더라. 올라갈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락장을 내가 버티겠다 생각한 게 아니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서 일찍 들어간 건데 올라가지 않아요. 떨어지면
이분들은 이제 자기 생각이 틀렸다라고 하면서 더 불안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집 가지고 뭐 장난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 네. 실제로 그 사람 다 각자의 상황으로 대입을 해보면 네. 자산이 손실되고 줄어드는 걸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없죠. 네. 근데 우리나라는 전세제도라는 월등히 좋은 임차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살아보면 아, 내가 선택을 잘못했구나. 이게 확연히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정말 주옥 같은 얘기를 듣고 있고요. 분양시장이나 혹은 분양을 좀 생각하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 말씀 좀 주세요. 사실 분양을 지금 기대하고 분양을 지금 청약을 노리고 있는 분들은 네. 대부분 제가 이제 속마음을 얘기를 하자면 네. 시세 차익을 노리고 있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시세 그렇죠. 차익이 없다, 어. 확인이 없다 그러면 스스로 아마 청약을 포기하실 겁니다. 네. 둔촌주공을 예를 들자면 네. 평당 분양가가 네. 3,829만 원이거든요. 네. 거의 4천만 원에 근접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청약 경쟁률이 3.3대 1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저조한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이 가격에 작년에 분양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수백대 1이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에 9월 달에 헬리오시티가 네, 소파. 23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해보면 둔촌주공 13억 5천대 헬리오시티 23억이면 시세 차익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사람들은 청약을 엄청 넣었을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왜 안 넣냐? 똑같은, 지금 변한 게 없거든요. 변한 거라는 거는 단지 주변 가격이 떨어졌다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몇 년 전만 해도 분양이라는 물건은 상대적으로 싼 물건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시세 차익이 그냥 당첨만 되면 시세 차익이 그냥 앉아서 확보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시세 차익이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걱정되는 그런 상황으로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청약에 적극적이지가 않게 되는. 아니 그런 그 정말 뭐 3기 신도시 주변에 짓는 거는 앞으로 그러면 미분양도 꽤 날 수도 있겠네요. 네, 여기에서 핵심은 분양가입니다. 네네. 주변 비교할 만한 아파트하고 비교했을 때 네. 시세 차익이 확실한 분양가다. 그런 거는 지금도 아마 경쟁률이 높게 나올 겁니다. 그렇더라고요. 기사 보니까. 네. 근데 분양을 한 가격이 예. 주변 아파트하고 비교했을 때 시세 차익이 확실하지 않거나 오히려 좀 비싼 느낌이 나거나 이러면은 그런 현장들 같은 경우는 이제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낮아질 중요한 가능성이 팁이네요. 근데 저는 가능하면 네. 지금 단계에서는 청약을 노리지 않는 게 좋다라는 거죠. 지금 청약을 들어간다는 건 앞으로 최소한 3년 후를 내다보고 그렇죠. 봐야 되는 거예요. 3년 후에 주변 아파트 가격이 떨어져 있을까 올라가 있을까? 만약에 떨어져 있다라면 그러면 이 아파트는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조금 싸다라고 해서 좋다라고 해서 지금 쏙쏙 들어갈 게 적극적으로 아니네. 들어가면 예. 당장 좋을 수 있어요, 분위기가. 네, 근데 네. 향후 2, 3년이 지났을 때 낭패를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분양도 그러면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가거나 서둘 필요는 없는 거네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규제를 풀어주고 있는 거죠. 만약에 규제가 그대로 있는 상태면 아마 매수자들이 더 집을 안 사겠죠. 청약도 안 받고 그러면 미분양이 많이 나게 되고 미분양이 많이 나게 되면 건설사가 더 위험해지고 이런 사태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이제 국가 경제 자체가 또 위기에 빠지고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정부는 분양이 좀 되게끔 만들어야 되는 뭐 상황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덮을 수 있는 게 지금 그러면 또 규제는 덮을 수 있는 게 뭐가 남았어요? 지금 남아 있는 게 분양권이 가구수에 포함되는 게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전매 제한은 거의 풀었고, 네. 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를 아예 없앤 게 아니고 조금 완화를 시켰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이제 더 없앨 수 있는 거죠. 대출 쪽도 조금 더 그렇죠. 늘어질 수 대출도 있나요? 확대시켜 네, 줄 수 네. 있는 부분인데 네. 지금은 아마 DSR 같은 경우는 지금 건들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나마 DSR이 있어서 우리나라 집값 급락을 좀 예를 들면 가수요를 좀 막았다 이런 또 지금 그런 분석도 있대요. DSR을 풀어주면 이게 대출이 확대가 생기고 가계부채가 증가하게 되거든요.
있거든요. 집 살려는 수요가 아니더라도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죠? 예. 그러기 때문에 이게 가계부채가 더 취약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LTV는 좀 풀어줄 수 있어요? 그렇죠. LTV는 조금씩 네. 더 풀어주고 있는 추세인데 네.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만 더 받아라.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예. 소득 수준이 되는 사람은 대출을 좀 많이 받고 소득 수준이 안 되는 사람은 대출을 한도를 늘려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LTV는 풀어주지만 제한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럴 네. 때마다 꼭 나오는 게, 그러면 돈 있는 사람만 또 부동산 하락하는 것도 찝찝하겠구만. 그렇죠. 지금은 그러니까 정부는 이런 구도 같아요. 뭐냐면 집값이 하락하는 추세에서 네. 돈이 있는 사람이 집을 지금은 사도 사주기를. 괜찮다. 사줘라. 네네. 네. 그래서 좀 하락을 그렇게라도 하락이 방어되기 그렇죠. 네. 어느 정도 하락은 하되 네. 급격하게 하락하는 건 좀 방어를 하게끔 그렇죠. 그렇게 유도를 하는 느낌이 많이 느껴집니다.